그래서 여기 쭉 양쪽에 붙어져 있는 이름들은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첨단 장비 그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계시는 곳이 각 방마다 있다는 뜻이에요. 계시는 곳이요? 예, 계시는 곳. 어유 비싼 장비니까 모시거든. 이거 모시고 산다니까.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입니다. 이 해마 부분에서 신경의 핵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투명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쥐어인 뇌입니다. 현재로서도 보면 불투명합니다. 이미지를 찍을 때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 샘플에서도 저희가 전체 이미지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투명화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벽면에 레이저 빛이 비치고 이러한 레이저 빛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이 두꺼운 경우에는 뇌신경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요. 이 장비를 활용하면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 있는 시냅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고해상도인 거의 10나노메타, 5나노메타까지의 전체적인 뇌신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조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을 통해 한 장씩 촬영한 사진 수만 장이 모이면 뇌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수개월 동안 그린 방법보다 속도가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서 휴먼 뇌를 몇 프로 그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이 부분도 겨우 1mm도 안 됩니다. 뇌의 크기는 한 20cm 정도 입방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mm로 따지자면 엄청난 일이고요. 뇌지도를 만드는 일은 뇌질환 규명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연구인데요. 뇌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돼요. 상상이 되세요? 1000억 개라는 게. 그걸 다 밝히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고 앞으로 나머지는 엄청난 많은 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밝혀야 될 부분. 유레카! 또 뭐 없습니까? 재밌는 거? 배와 네. 바늘과 실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배 하면 따라오는 배 거. 하면 따라오는 거? 이거는 필근인데. 이 배 아니잖아요. 배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대 있어요. 등대. 아, 등대, 네, 등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올 때 네. 그때 그 배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등대가 보이면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요. 네, 그리고 하얀색 등대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이고요. 또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가 나란히 있으면 네. 그 사이로 들어와야 되겠죠. 오. 야, 이게 색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 네네네. 처음 알았네요. 아, 또 밤이 되면 등대 색깔을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붙이게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구가 100와트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 등대의 불빛은 곱하기 10,000배. 만배. 네, 곱하기 100만 와트. 야. 100만 와트. 이렇게 비교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오, 그 정도 야. 밝은 그런 빛으로 비춥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봐야 되고 예, 그게 그렇죠. 보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빛은 퍼진다라고 배우잖아요. 맞죠? 예, 퍼지는데 아무리 밝아도 저기 멀리 가면은 이렇게 퍼져서 흐릿흐릿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 아우, 좋은 질문입니다. 굿 어우. 퀘스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잘했네요. 많이 늘었어요. 아, 예, 빛이 퍼지지 않고 평행하게 나아가려면 네. 직진하려면 이제 흐려지지 않고 이제 멀리 갈 수 있어요. 네네. 예, 이렇게 직진하면은 그런 빛을 만들기 위해선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걸 이제 포물면 거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포물면 거울. 그 포물선이라는 것을 네.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포물 물체를 던졌을 때 나오는 곡선 이렇게 뾰 예. 야구공 그러면 이게 날아가듯이. 딱 대칭축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 바퀴 회전해서 만들면 이게 포물면. 면. 예, 이게 포물면이에요.
그런데 이 포물면이 포물선의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네. 초점에 광원을 두면 여기서 나온 빛이 벽을 맞고 직진한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밝은 빛을 내는 어떤 최적의 각이라고 해서 네네. 탐조등이라든지 이런 헤드라이트에도 쓰입니다. 이 산속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다는 보물. 먼저 길잡이가 되어질 드론을 투입해 보물 지도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론은 라이다를 장착한 드론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다 본체와 그리고 또 레이저 광원을 발사하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2대가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레이저로 촬영한 형태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 실제 화면으로 촬영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느 드론과는 달리 복잡한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라이다 드론. 이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면 무엇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숲속에 가려진 모습은 찍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저를 사용한 라이다를 장착한 드론은 숲 아래 가려져 있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찍으면 저 나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맨눈으로 숲을 보면 그저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겉면을 보는 것이 전부이지만 라이다로 보면요, 수목들의 입체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물체를 제거한 지표면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고산이 땅끝에 은둔지로 정한 신비의 자연 정원 원림을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빛이 투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뚫고 들어가 그 물성을 확인한다는 라이다 센서. 400년 가까이 숲에 가리었던 역사의 흔적을 드론이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고산이 직접 만든 원림이자 현세의 시름을 문학으로 풀어내는 곳, 그 비밀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며칠 후 수정동 원림의 첫 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수목을 다 제거하는 거죠? 네. 전체 지역에서? 네. 전체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하게 좀 튀어나와서 사각형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부분이 지금 딱 절개지면으로 딱 이색하고 구분되는 거 보니까는 이 선상 따라서 명확하게 수직으로 뭔가가 딱 나타나요. 높이차가 크게 보이네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나무를 제거하고 나니 순수한 자연이 아닌 인공을 가한 듯한 조형 자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다를 촬영한 이제 분석 결과인데요. 그 전체 지역을 다 촬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동 정원에 해당하는 곳들을 이제 마치 그 수사하는 것처럼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에서 그 색깔의 변화들은 높이차를 얘기하는데 그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또 자연 지형의 높낮이 등을 통해서 저희가 문헌에 나오는 내용과 실제로 그 촬영한 내용이 일치하는 곳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이미 이 부분을 다 찾은 거고. 자연을 그대로 활용해 만든 고산 원림의 특색이 드러난 순간 임천의 자연을 노래하며 산중신곡을 지었던 바로 그 원림이 이 풀숲에 숨어 있습니다. 유레카! 우리의 주거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주거 형태인 움집은 석가래를 경사지게 세우고
정점에서 묶어 벽체가 지붕의 역할까지 하는 구조였죠. 청동기 시대로 오면서 움집은 더 발전했는데요. 수직의 벽체가 생겨 석가래가 지면에서 떨어지면서 지붕이 벽체와 분리되는 반움집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올릴 수 있게 돼 지상주거로 발전하는 기틀이 됐죠. 이곳에 전시된 반움집은 무진각 지붕으로 정면은 등변 사다리꼴, 측면은 삼각형 구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해인사, 남대문, 창덕궁 지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지은 한옥을 비와 눈으로부터 지켜준 게 있죠. 바로 처마인데요. 처마의 각도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한옥 기둥의 끝부분과 처마의 끝부분을 연결해 보니 각도 약 30도. 이 각도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비와 눈을 막아주고 햇빛의 양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 건데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 남중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햇빛이 처마에 가려 방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남중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방을 따뜻하게 해줬답니다. 그 최적의 각이 30도인 거죠. 선조들의 지혜, 대단하네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견고함을 유지하는 비결에도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중심. 한옥은 땅을 다진 뒤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 뼈대를 놓고 지붕을 올리는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놓아서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는 대들보가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 보니 기둥이 썩어도 교체만 해주면 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 반면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기둥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파트는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시멘트로 벽을 만들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 섣불리 기둥을 손봤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레카! 문자가 안 좋은 것 좀 다 떼주시고. 망치 있는. 네. 이쪽이 썩었다는 거는 이쪽에도 물이 너무 많이 샜다는 건데. 그럼 여기 나무가 없어요, 방수해져서. 방수 작업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렇게 나왔구나. 지금 이 안으로 이봐. 나무 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 다 나무가 다 으스러져서. 뜯어내서 한다고 했다면 잘한 것 같다. 잘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오케이. 이렇게 먼저. 이보자, 때도. 이렇게 아래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조립부터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 잘라도 되고. 50에 660. 이렇게. 이 이중길이가 진짜 중요한 거네. 자주 쓸 것 같아요? 저요? 집에 가서 하나 사야겠어 이거. 괜히 기분이 좋아. 그럼 내가 줄게. 아니 뭘 주세요. 그렇게 아끼시는데 부러지면 뭐 혼난다 그러면. 부러지면 계속 갈아야 되잖아. 우와 안 부러졌다. 우와 안 부러졌다. 안 부러졌다. 발통이 빠졌어. 자. 진짜. 지금 여기 나사가 거의 위쪽에 있으니까 따요? 응. 오케이. 아니 싱크대 주문하셔가지고. 아, 네. 저희 뭐 사이즈 정확하게 잘 해오셨죠? 손 놔. 놔. 그냥 말을 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늘려서 할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끊어지지 않게 내가 너무 잡아줄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럴 줄 알았어. 끊어질 것 같아. 이제 바보네 진짜. 완전 연장하고 있어. 요즘 트렌드는 블랙입니다. 들어가. 혹시요? 네, 홍수 들어가요. 딱 들어가. 됐다. 유레카! 그렇다면 뇌가 잘 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헤론 왕으로부터 자신의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목욕탕에서 우연히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친 것으로 유명하죠. 또 영국의 학자 뉴턴 역시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두 위인은 이것을 통해 세상을 흔들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멍때리기입니다. 즉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몸무게의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가량을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활동을 뇌에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을 쉬듯이 뇌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렇게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받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신체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멍때리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페트 촬영을 하다가 피험자가 눈을 감고 아무런 생각 없는 소위 멍때리기 상태에 빠졌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바빠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지 과정 시에는 관련 두뇌 활성화 정도가 떨어지고 휴식할 때 특별하게 활발해지는 두뇌의 영역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DMN이 활성화되면 창의성이 생겨나며 특정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었는데요.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의 뇌 혈류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백색질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혈류의 흐름이 활발해진 실험 참가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되는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뇌가 쉬게 될 때 백색질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DM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식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의 경우 DMN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대화 도중, 버스 안, 하다못해 누워서 TV를 보는 순간에서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얻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DMN이 활성화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때림은 이제까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벌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위한 휴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지기를 가진 뇌는 이전보다 정보 전달을 더 잘하게 되고 뇌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유레카! 우리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만약 수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지도를 만날 수 없었을 테죠. 조선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오방채색 지도.
근대적 측량, 제도, 인쇄기술 도입에 따라 경의도, 방위 표시 등이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 지적도, 어린도. 70년대 경제개발이 활발했던 당시 만들어진 지도까지. 이곳에선 200여 개의 다양한 지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지도는 단연 대동여 지도인데요. 조선에도 길이 있고 강과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1861년에 제작된 한반도 지도로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큰 지도입니다. 세로 6.7m, 가로 3.8m나 되는데요. 엄청나게 크죠? 대동여 지도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지리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목판본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22권의 첩으로 나눴는데요. 한 첩에 담긴 지도를 펼치면 한반도의 동서가 펼쳐지고 연이은 첩을 상하로 잇대면 남북이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도 속 거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대동여 지도의 목판 한 개 분량을 가로 8등분, 세로 12등분에 한 칸은 10리로, 대각선은 14리라고 축적을 표기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축척을 사용한 정상기 유형 동국지도를 기반으로 제작됐는데요. 평지는 100리를 한 척으로, 굴곡진 곳은 130리를 한 척으로 차등두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도에서 축척은 어떻게 표시되고 있을까요? 축척은 비례식, 분수식, 막대자로 표시되고요. 실제 거리 5만 cm가 지도에 1cm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만들기 위해선 축척 외에도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방위와 기호, 그리고 땅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등고선입니다. 같은 지점의 높이를 선으로 연결한 등고선으로 각 지점의 높이와 지형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등고선의 간격이 좁은 경우 급경사, 반대로 등고선 간격이 넓은 경우 경사가 완만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실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발명된 놀라운 기구, 길이고차로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답니다. 길이고차는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북 또는 징을 쳐서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 측정 수레인데요. 수레가 2분의 1리를 가면 종을 한 번 치게 하고 1리를 갔을 때는 종을 여러 번 울리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수레가 5리를 가면 북을 울리게 하고 10리를 가면 북이 여러 번 울리도록 설계됐는데요. 마차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종과 북소리의 횟수를 기록해 거리를 측정했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 칭찬할 만하죠? 이런 노력들 덕분에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위치의 지도를 볼 수 있고 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유레카!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자, 여기 보시면 채소 아래 동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응? 이 물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물속을 아무리 봐도 딱히 보이는 건 없는데. 우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좀 보세요. 아이고, 얘들아. 기술자의 부름에 대답하듯 뻐끔대며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물고기들. 인사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다. 좋게 수백 마리 이상의 물고기들이 이곳에서 기술자와 함께 동업 중이라는데. 네.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 물고기들이 식물이 자라기 위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비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이 물고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쓸래야 쓸 수 없는 친환경적인 농법입니다. 쉽게 말해 물고기 배설물이 미생물로 분해돼 자연스레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을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아쿠아포닉스라 불리는 이 농법은 자연의 선순환을 이용한 친환경 방식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농법의 하나다. 물이 수조와 식물재배 배들을 계속해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시사철 재배할 수 있는 데다 노지 농사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단다. 자, 여기 보시면 식물들은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물과 물고기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쿠아포닉스 농법에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수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일반 양식장에서는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버립니다. 환수를 합니다. 근데 그 환수를 해주는 물이 저희 아쿠아포닉스 농장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 물이 식물들로 이동해서 식물이 그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오폐수가 발생하는 일반 양식장과 달리 작물이 정화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 여기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또 다른 기술도 있다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기 환경의 상태를 체크하는 센서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 자동 센서로 농장의 대기 환경과 재배 현황, 그리고 물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단다. 센서를 통한 관리는 농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생육 환경 데이터 구축에도 일조한다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얼마큼 광량을 받았는지 누적 광량, 그리고 이 물의 산소 포화도, 온도, 그리고 이 대기 중의 습도, 그리고 pH, EC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 더 안전한 생장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물의 질산염 농도를 확인해야 한단다. 성장에 해로운 암모니아를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산염은 항상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80에서 200 사이에 있으면 정상 수치인데 150 ppm으로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농사라는 게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생산에 차질을 입고 출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상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농장의 특징입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 덕에 무럭무럭 자라는 작물들. 화학 비료로부터 환경을 지키고 소비자들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